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바람 소리보다 조용한 집 한 채의 정순자 할머니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 시간 동안 그녀의 하루는 한결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손수 밥을 지어 먹고 마당을 쓸고 간간히 시장에 나가 된장이나 채소를 사오는 일상.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다. 연락은 드물었지만 그녀는 이해했다. 다들 바쁘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도 막내 아들인 강민호는 유독 자주 전화를 해왔다. 유순하고 마음 깊은 아들이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며칠 전 보건소에서 혈압이 심하게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온 날이었다. 민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를 몰고 평창으로 내려왔다. 그의 아내 윤서영도 통화해서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시면 저희 집에 방도 따로 있고요. 요즘 아이들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서울 올라오시면 정말 좋아요. 순자는 망설였다. 자신이 며느리 집에 들어가는 게 괜히 짐이 될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민호의 거듭된 설득과 며느리의 상냥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몇 벌의 옷과 약통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 3층짜리 현대식 주택 앞에 도착하자 윤서영은 문 앞까지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방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짐은 제가 들게요. 순자는 놀랐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마루, 그리고 자신을 위한 방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이 있었고 새침대, 공기청정기, 전기장판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화장대 옆엔 혈압계와 안마기까지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내가 괜히 걱정했나 보다. 이런 며느리라면 더 바랄 게 없지. 며칠간은 정말 그랬다. 서영은 매일 아침 죽을 끓여 손수 내왔고 점심엔 어르신 입맛에 맞춘 나물을 무쳐 주었다. 저녁엔 무릎을 주물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6살 된 손녀 강나영은 할머니 품에 안겨 낮잠을 자고 유치원에 다녀오면 할머니 손을 끌며 놀았다.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와 말했다.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들죠. 손수 밥을 해드리고 간호까지 하다니 복 많으세요. 순자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마음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가 찌릿하게 움직였다. 달콤한 말일수록 천천히 씹어야 한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며 익힌 지혜였다. 저녁이 되면 민호가 퇴근해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세 식구가 둘러앉은 모습을 보면 순자의 가슴도 따뜻해졌다. 아들은 말했다. 다 서영이 덕분이에요. 엄마가 서울 오시고 잘 지내시는 거 보니 정말 고맙고 든든해요. 서영도 웃으며 덧붙였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제가 더 든든하죠. 나영기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조심히 느껴야겠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고 그리고 그 진심이 꼭 말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는 잘 정리된 정원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다른 집들의 지붕이 차분히 이어져 있었다. 조용한 동네, 따뜻한 방, 그리고 곁에 있는 손녀 나영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은 여전히 다정했고 손녀는 변함없이 귀여웠지만 며느리 서영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만 달라졌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순자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어 마당 위 베란다에 널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서영이 무심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 속옷은 거기 널지 마세요. 혹시라도 택배 아저씨나 옆집 분들 보면 창피하니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엔 전혀 그런 태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순자는 당황해서 몰랐네.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조심할게. 하고 작게 중얼렸다. 서영은 대답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점심 서영은 회사 회의가 있다며 순자에게 식사를 부탁했다. 순자는 민호가 어릴 적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달걀말이를 정성껏 준비했다. 나영기도 먹기 좋게 호박전을 부쳐 식탁에 올렸다. 하지만 서영은 식탁에 앉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된장찌개요. 어머니, 저 소화 안 되는데요. 냄새도 좀 심하네요. 다음부턴 미리 물어봐 주세요. 아이고, 미안해. 민호가 좋아해서 괜히. 민호랑 저는 입맛 다르잖아요. 어머니, 그냥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수고하지 마시고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자 서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해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나영기도 잘 먹고요. 민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음식 솜씨야 유명하지. 서영이도 좋아해주니 고맙다.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따뜻한 식탁 뒤에 감춰진 어떤 기류를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설치며 뒤척였다. 도시에 올라온 지 벌써 2주. 처음 느꼈던 고마움과 안도감은 점점 낯설음과 경계로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서영이도 나름대로 힘들겠지. 하지만 왜 그 눈빛이 잊히지 않을까?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42분, 아무 소리도 없는 어둠 속. 귓게는 나영이의 조그마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런데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고요하지만 왠지 불편한, 따뜻하지만 차가운 이곳에서 말이다. 서울살이 3주째. 순자 할머니는 점점 그 집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엔 자신을 최대한 숨기려는 습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거실 유리창을 닫고 나영이의 유치원 가방을 살펴보았다. 서영이 바쁘다며 부탁하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죄송하지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할머니는 손수 만든 겉절이와 미역국을 준비해 아침 밥상을 차려놓았다. 이른 아침 나영기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서영은 식탁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어머니, 나영이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못 챙겨줬는데 미역국이요. 냄새가 좀... 그리고 요즘 애들 김치 안 먹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영기가 전엔 잘 먹었길래 엄마가 손수 담근 김치도 있길래 조금만.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더니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말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은 지나치게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날 점심 순자는 혼자 거실에서 밥을 먹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과 아침에 남긴 국을 데워서 작은 밥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순간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더 크게 다가왔다. 순자는 문득 자신이 낯선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서영은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고 나영이는 아빠를 외치며 달려갔다. 식탁 위엔 불고기와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서영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순자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점심에 식사 잘 못하셨죠? 오늘은 제가 제대로 해봤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그 작은 미소에 얼마나 많은 침묵이 담겨 있었는지를. 그 식탁 위엔 음식이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서영은 웃었고 민호는 안심했고 나영이는 장난감을 보여주며 제잘됐다. 그 속에서 순자는 그저 식사라는 이름 아래 놓여있는 장식 같았다. 식사가 끝난 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나영은 놀고 있었다. 서영은 조용히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도 쉬세요. 하지만 그 말 끝에 덧붙은 눈빛은 무언가 경고 같았다.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조용한 시계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서울에 온 게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늦게 돌아선 걸까? What?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는 척하며 울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마음 한 구석의 외로움을 더 깊이 새겼다. 서울의 겨울은 시골과는 또 다른 차가움을 품고 있다. 눈은 내리지 않아도, 바람은 세차지 않아도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냉기 같은 것이 있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밤새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실로 나가려던 찰나 방문 밖에서 서영의 말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혼잣말처럼 작았지만 문틈을 통해 또렷하게 들렸다. 진짜 아침마다 뭘 그렇게 치우고 닦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 집은 호텔이 아니라고. 순자는 멈춰섰다. 발끝에서부터 찬 기운이 올라왔다. 방금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임을 더는 오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던 듯 방문을 열고 나섰다. 서영은 식탁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얼굴엔 언제나처럼 웃음기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셨네요. 무릎 괜찮으세요? 그 부드러운 말투의 순간 혼란이 올 뻔했지만 순자는 담담히 대답했다. 밤새 좀 아팠어. 근데 괜찮아. 날씨 탓이지 뭐.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위로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알았으니 조용히 지내라는 무표정한 거리감만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가려다 말았다. 예전 같으면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사올게 라며 적극적이었던 서영이 요즘은 이상할 만큼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순자는 저녁에야 알게 되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다. 서영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식사 준비까지 못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시켜 먹어요. 민호는 그런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요즘 서영이 일이 많아서 힘든가 봐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순자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무언가가 밀려왔다. 일이 많아 힘든 사람은 왜 웃으면서 말할까? 왜 나를 보면 웃고
등 돌리면 찬 기운이 느껴질까? 그날 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들여다 싱크대 아래 구석에 있던 두 번째 쓰레기통을 보았다. 그 안엔 자신이 점심에 남긴 국그릇이 통째로 버려져 있었다. 숟가락도 함께 들어 있었고 국은 먹지도 않은 채 식어 있었다.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덮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순자는 더 이상 먼저 나서서 식사를 만들지 않았다.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자신의 자리를 줄였다. 그러나 줄일수록 침묵할수록 서영의 말과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불편한 손님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그 누구도 아닌 그 집의 며느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아침부터 회색빛 하늘 아래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창문을 닫아도 외풍은 틈새를 파고들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다. 무릎은 뻣뻣했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아침을 묻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서영의 발소리가 성큼성큼 울렸다. 나영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돌아온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도 없이 가방을 식탁 위에 던졌다. 어머니, 오늘은 청소 좀 부탁드려요. 베란다도 먼지가 많고요. 내일 친구가 오거든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꾸할 수 없었다. 아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기계적으로 닦았다. 한 칸, 또 한 칸 걸레질을 하며 지난 시절 생각이 났다. 시골 집 부엌에서 흙바닥을 손으로 닦던 날들. 그때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거기엔 존중과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닥 위엔 그녀의 존재를 지워가는 냉기가 깔려 있었다. 점심 무렵 순자는 냉장고에서 남은 콩나물과 애호박을 꺼내 조촐한 국을 끓였다. 자신이 먹으려는 식사였지만 서영이 눈치챌까 걱정되어 조심조심 움직였다. 막 국을 덜어 그릇에 담으려는 순간 서영이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또 국 끓이셨어요. 냄새가 너무 배잖아요. 창문 좀 여세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순자는 얼른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쌩하고 들어왔다. 찬 공기가 허리로 스며들었다. 서영은 국을 힐끔 보고는 이건 제가 먹는 건 아니죠? 전 따로 시켜 먹을 거예요. 어머니 드시고 치워주세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조용히 식탁 구석에 앉았다. 작은 밥그릇에 말아 먹는 콩나물국, 뜨겁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국을 천천히 삼켰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이 집에서 아들의 어머니도 아이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게 나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민호가 퇴근하자 서영은 다시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다. 오늘 어머니 덕분에 집도 깨끗하고 국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최고지. 서영이 수고했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안불을 끄고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리엔 겨울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고 차들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말하면 아마 더 큰 벽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녀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 없이 저항하기로 했다. 그 침묵이 이 집에서 그녀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기에 서울의 겨울은 어느덧 한창이었다.
햇빛은 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바람은 예고 없이 창문을 흔들었다. 순자 할머니의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바닥에만 닿아도 시큰거렸다. 그날도 아침부터 서영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개밥 좀 챙겨주실래요? 닭간이랑 뼈가 냉장고에 있어요. 쌀 조금 넣고 바닥 안 타게 잘 저어야 해요. 강아지 이름은 또또였다. 서영이 키우는 작은 말티즈 한 마리. 이 집에서 순자 할머니보다 더 편하게 사는 존재였다. 순자는 묵묵히 주방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담긴 닭 내장과 뼈, 굳은 밥을 꺼냈다. 냄새는 강했고 손끝엔 창이운이 맴돌았다. 끓는 냄비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속으로 되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죽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덜어내어 서영이 말한 위치, 식탁 및 또또의 방석 옆에 놓았다. 그때 서영이 내려오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나 점심은 패스할게요. 오늘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냉장고에 진짜 없더라고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놀랐다. 냉장고 안에는 분명 전날 남은 반찬과 밥이 있었는데 그녀는 방으로 가기 전 조심스레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모든 반찬통은 사라졌고 밥솥 안은 비어 있었다. 그날 점심을 대신해 그녀가 먹은 건 강아지가 남긴 뼈 옆에 남은 죽의 국물 몇 숟가락이었다. 그녀는 식탁 아래서 조용히 숟가락으로 남은 국물을 떠먹었다. 조금 비릿하고 묘하게 짠맛이 돌았다. 죽은 미지근했고 입에는 걸쭉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삼키기 힘든 건 자신이 여기서 감정조차 감출 수 없게 된 처지였다.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나영기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도시 속에도 나무와 모래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민호는 묻듯이 말했다. 나영가, 요즘 할머니랑 잘 지내. 할머니 뭐 하고 계셔? 나영이는 무심히 대답했다. 할머니, 오늘 또또 밥 먹고 남은 거 먹었어. 엄마가 먹을 거 없다고 해서 그거 주고 나도 봤어. 할머니 슬퍼 보였어. 민호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진짜야. 내가 장난감 놀이하다가 봤어. 엄마가 그랬어. 밥 없다고. 할머니는 또 밥 먹었어. 나 싫었어. 그 짧은 말들, 어린아이의 순진한 관찰. 그러나 민호의 마음에 떨어진 그것은 그 어떤 논리나 증거보다 더 무거웠다. 그날 밤 민호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서 순자 할머니는 웃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서영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나영이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귀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가 또 밥 먹었어. 할머니 슬퍼 보였어.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책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밖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이제 그는 알아야 했다. 지켜만 봐선 안 된다는 걸. 그 침묵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아이의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할머니가 또또 밥 먹었어. 할머니 슬퍼 보였어. 나영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 맑은 눈동자와 진지한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을 때 민호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아내 서영에게 말했다. 내일 지방 출장 생겼어. 한 이틀은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제가 잘 챙기고요. 나영기도요. 그 말에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온이 없었다. 그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다. 대신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을 하루 이틀 빌려 노트북과 휴대폰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았다.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주문해 두었던 무선 감시 카메라가 그날 아침 택배로 도착해 있었다. 그날 새벽, 서영과 나영이, 순자 할머니 모두 잠든 시간, 민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거실 구석, 주방 천장 모서리, 식탁 밑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설치가 끝났을 무렵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순자 할머니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나영이의 침대에서는 곤히 자는 숨소리가 들렸다. 서영 역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그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방문 너머의 어머니 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품에 안고 키워준 어머니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어머니가 과연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몰랐다. 다음 날 그는 모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카메라에 연결된 실시간 영상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오전 10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는 모습은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손을 뻗어 걸레를 짜는 순간 서영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또 닦으셨어요. 닦은 거 티도 안 나는데요. 물 자국 남으면 보기 흉하니까 다시 해주세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짜 동일한 곳을 또 닦았다.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카메라 속 영상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다. 분명한 신호였고 증거였다. 오후 1시 서영은 혼자 라면을 끓여 2층에서 먹고 있었다. 그 사이 순자 할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찬 밥 한 공기와 남은 멸치볶음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민호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카메라 영상들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감춰진 눈으로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그동안 못 본 자신의 무심함을, 그리고 아내 서영의 두 얼굴을 마주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틀 동안 민호는 단 한 걸음도 모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 속 그의 집은 더 이상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 차가운 공간이었다. 오전 9시 30분 순자 할머니는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말했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손님 오면 어지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란 듯 허둥지둥 물컵과 약통을 정리했다. 오전 11시 주방에서 들려온 짐승의 밥그릇 소리. 순자 할머니는 또또의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영은 음료수를 마시며 쏘아붙였다. 그 죽 너무 되직해요. 또또가 소화 못 시키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할머니는 말없이 죽을 물에 풀었다. 그 옆에 놓인 자신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다. 점심 무렵 서영은 배달 온 파스타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 순간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서 전날 저녁에 남은 미역국과 찬밥을 말아 먹고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소리도, 표정도, 움직임도 생생하게 민호는 노트북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다. 그건 학대였고, 무시였고, 고의적인 소외였다. 그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계획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싸는 척하며 일부러 이른 시간에 나타났고 서영은 당황하면서도 미소로 그를 맞았다. 출장 빨리 끝났어요. 연락도 없이 오면 어머니 놀라잖아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영가, 오늘은 나영이 데리고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갈게. 네. 갑자기요. 요즘 나영이 너무 안 뛰어노는 것 같아서 어머니랑은 조금 이야기 좀 나누고 서영은 불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민호는 나영을 데리고 나섰고 30분 뒤 순자 할머니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꺼내 녹화된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입을 가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팔을 잡았다. 그냥 네가 괜찮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면 괜히 깨질까봐. 민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서영에게 모든 영상을 보여주었다. 거실에 울리는 영상의 소리, 서영의 차가운 말투, 할머니의 작아진 모습, 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예요. 진심 아니었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견딘 건 오해가 아니야. 그건 고통이었고 외로움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문은 닫을 거야.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서 살며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그날 저녁 집 안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서영은 식탁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식탁 위엔 밥도 국도 없었다. 오랜만에 아무도 상을 차리지 않았다. 민호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한 장, 협의 이혼 신청서, 그 아래 또렷하게 인쇄된 글자, 사유,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향했다. 서영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호야, 나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어머니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거야. 나는 그냥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엄마가 걔 밥 남은 걸 먹는 걸 네가 직접 봤다면 그땐 뭐라고 했을 거야.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다시 말했다. 내가 몰랐던 게 죄라면 이젠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죄 이상이야? 서영은 한 걸음 다가오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나영이는 내가 키울 거야. 서영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다정하던 남편, 늘 웃으며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이 지금은 낯선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보였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다시는 안 그럴게. 기회 한 번만 부탁이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짧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엄마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잖아. 그 사람이 너한텐 일꾼이었어. 근데 나한텐 엄마야?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왔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영은 할머니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다. 순자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가 다 참은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민호 때문이었어. 그 애가 깨질까봐
서영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서영은 짐을 쌌다. 말 없이 조용히 그동안 자신이 머물렀던 그 공간, 자신이 지배하던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민호는 나영을 안고 현관으로 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서영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영이 잘 부탁한다. 서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집 안엔 오랜만에 평온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은 순자 할머니의 미소와 함께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집 안에는 오랜만에 진짜 침묵이 찾아왔다. 무거운 기류도 숨막히는 눈치도 억지 미소도 없었다. 그저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거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나연기와 고구마를 삶았다. 연기가 오르는 냄비 앞에서 나영이는 장난감을 들고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비볐다. 할머니, 나랑 이제 같이 자자. 엄마 없지만 할머니 있어서 나는 괜찮아. 순자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 작은 천이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민호는 일터에 다녀오면 예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의 방을 두드렸다. 엄마, 이거 점심에 같이 드세요. 엄마, 나영이 숙제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속초 다녀올까요? 순자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다. 늘 자신이 챙겨주는 입장이었기에 누군가의 손길이 낯설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녀의 얼굴엔 점점 예전의 평온한 주름이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거실 한쪽에 쌓여 있던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안엔 삐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조용히 넘긴다. 내가 참는 건 약해서가 아니다. 이 집의 평화를 믿고 싶어서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간다. 그래도 우리 민호만은 웃으면 좋겠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작은 글씨 속에 담긴 어머니의 시간, 고통, 침묵,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순자 할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엄마의 이야기예요.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작게 만들 수 없도록 내가 지켜드릴게요. 순자는 웃으며 손을 잡았다. 민호야,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왜냐면 내가 다시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며칠 뒤 그들은 작은 차를 타고 강원도의 시골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순자의 옛집은 먼지 쌓였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나영이는 마당에서 강아지를 따라 뛰어다녔고 민호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순자는 부엌에 서서 된장을 풀고 고추를 썰었다. 그 작은 장면들, 그 사소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큰 기적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장면, 순자 할머니는 나영기를 품에 안고 작은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다시 따뜻하네. 그리고 그 말은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